자, 이번에는 오늘 두 번째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1963년에 의료보험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1977년에 처음 시행되죠. 의료보호법과 더불어서 의료보장이 처음 시행된 것이 1977년입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고 그리고 2000년부터 통합주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제1조 목적과 관장이라고 내가 목표를 달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이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정책론에서는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의료보험은 사후적, 초극적, 치료 후 개념만 있었지만 건강보험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이나 건강검진 또 보다 적극적인 또 재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도로 설명을 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법제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유적 위험으로 뭘 들었어요? 바로 그 1조에 나와 있죠. 사유적 위험으로.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증진 5개를 들고 있죠. 사유적 위험으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예방, 또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질병, 부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래서 사유적 위험으로 5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거기 보시면 질병이나 출산이나 사망은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들어있지만 부상이나 건강증진은 없지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당연히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당연히 상위 거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5대 사회보험법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모두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건강보험 심의위원회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중앙행정관서인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적혀 있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2번에 가입자. 자, 이제는 다시 이제 법제론으로서 정책론에서 한번 노트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적용 대상.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 정책론적으로 온다면은 거주 요건 그리고 국적 요건을 들고 있네요. 당연히 예의도 있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서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다른 법에 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의료급여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가 아니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사회보험의 성립 요건은 먼저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는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 그렇죠? 피부양자. 뭐 미리 만나면 이 가입자는 결국에 어떤 가입자 같아? 노인, 장기요양 가입자와 미리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똑같습니다. 다음에 급여는
급여. 뭐에 대해서 급여를 실시한다?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요. 질병, 부상에 대하여,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해주는 것은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 거죠. 어쨌든. 또 산후조리도 해주는 거고. 자, 요양급여가 있고, 다음에 요양비가 있고, 다음에 부가급여가 있지.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로서는.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현물급여죠. 현물급여. 근데 이 요양급여는 우리가 사회보험 관련법을 정리하다 보면 2번 나오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와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예방이 있다. 근데 산재보험법에는 예방이 없다. 그 대신 뭐가 있다? 간병이 있다. 산재보험법에는 했습니다. 요양급여가 있어요. 현물급여죠. 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는 현금급여가 되겠죠.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출산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줄 겁니다. 다음에 부가급여는 임신, 출산, 진료비, 또 장의비, 또 상병수당 등이 있지만 장의비나 상병수당은 현실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시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사망이란 용어가 필요하냐라고 언제나 화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란 단어가 필요하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라는 것이지 죽은 경우에 생활안정으로는 그 제도는 아니지 않냐 해서 사망, 그래서 실제로 안 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시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만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바우처지. 바우처. 이용권으로 줘도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쓸 수 있도록 60일 이내에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죠. 처음에는 15일이었어요. 그것이 늘어나고 해서 60일까지 간 거죠. 뭐 저번에 연초인가 했던 그 쌍둥이가 한 달 간격으로 태어난 경우가 있었지요. 또 하나는 태어났는데 하나가 워낙 그 발육이 그래서 인큐베이터보다는 엄마 뱃속에, 그래서 한 달간을 더 연장을 해서 쌍둥이인데 한 달 간격으로 태어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유용한 제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아무리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도 어쩌면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5대 사회보험이 다 있어도 현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건강보험일 거예요. 겁 없이 날새고 겁 없이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겁 없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현금급여고, 그리고 건강검진은 이것은 바우처가 되겠죠. 바우처. 일반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암검진 다 이제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접근해. 이렇게 해서 급여가 5가지 종류가 있고 급여를 제공하는 사유적 의무로 5개를 규정하고 있다를 다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당연히 사회보험이니까 노사정 3자 부담으로 국가지원금 있죠. 뒤에 이제 채우겠습니다. 예상 보험료의 14%를 국가에서 지원할 겁니다. 뒤에 이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놓쳐보시죠. 역시 주된 지원은 보험료죠. 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노사 균등 분담하되, 마지막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처럼 노사 균등 분담하되, 여기는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옛날에는 이렇게만 걷었죠.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만 걷었어요. 그래서 수백억대, 한 달에 뭐 수억 원씩 월세 수입을 올리는 자도 보험료는 3만 원이나 내는 그 과정 관리의사 직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플러스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이 들어있어요. 근데 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보수월액에 월 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에 7,200만, 7,800만 원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원이 연대하여 내되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르지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뭐 깊이까지는 뭐 건강보험공단 시험 볼 때 뭐 우리 앞에 있는 애가 건보공단에 이번에 시험에서 학기 갔는데 뭐 이것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하되, 그리고 의료보장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장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마저도 국가지원금, 그리고 보험료,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마저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의 존재 목적은 정책론에 뭐라고 외웠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책론을 배웠습니다. 다음에 누가 관리, 근데 거기 전달해 했지만 당연히 이것은 건보공단이죠. 건보공단으로 이건 단일 보험자주의를 가지고 있죠. 단일 보험자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1971년 처음 시행될 때 조합주의로, 맞아, 비스마르크 노동자 보상보험을 좀 조합주의, 금고주의로, 그것도 우리도 똑같았었어요. 노동자 의료보험조합, 직장 의료보험조합, 맞아,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또 지역 의료보험조합, 이런 식으로 조합주의로 운영되다가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로, 단일 보험자주의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에 관한 단 하나의 보험자는 건보공단밖에 없습니다. 단일 보험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직장가입. 저희는 이제 나중에 점가를 주겠습니다만,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만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공무원도 교직원도 다 직장가입자입니다. 왜냐하면 단일 보험자주의로, 통합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권리구제는 여기는 3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의신청,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하거나 심평원에,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하나, 이의신청하고도 안 되면 심판청구를 하고, 만약에 심판청구도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아니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거쳐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로 된, 이게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의 핵심 내용이고 건강보험정책의 핵심 내용, 다 두 번째 확인해 봤습니다. 자, 법조문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예외다.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누되 직장가입자는 조직에 있는 사람은 다 지역가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개념이 뭐예요? 30일 미만, 1개월 미만 고용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되지 못합니다. 또 당연히 군대 간 사람들 아니지요. 그건 당연히 체크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선거직 공무원 중에 선거직 공무원도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가입자야 되는데 그러면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나 그의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 매월 보수나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출발은 기업,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공무원인데 보수를 받지 않는 공무원은 안 됩니다. 다음에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인데 하루에 3시간도 일을 못하는 사람. 주 5일 근무니까. 또 그런가 하면 역시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 어쨌든 60시간 미만이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도 원칙은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배제되고 또 고용보험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 안 됩니다. 다음에 지역가입자 제일 밑에 나와 있지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역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부양자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돈 못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출발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보수나 소득 월액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가족, 다시 말해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를 포함해서 별도의 주로 이들에 맞은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중 직장가입자의 존속, 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의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 그 때문에 저번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그만둘 적에 나는 그만둬도 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속으로 아무런 보수나 소득이 없다고 차명계가 다 넘어간 사람들은 얼마든지 빼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즉 형제자매까지를 포함한 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내는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건보공단 전달 매체 있고요. 다음에 급여 나왔습니다. 자, 급여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급여를 여기 설명. 첫 번째 요양급여 나와 있습니다.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현물급여를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산재법상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다면 예방은 있으나 간병은 없다. 예방은 있으나 간병은 없다. 넘어가시죠. 거기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55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요양기관.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하는데 의료기관,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그리고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소, 보건소에 보건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단어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내용에다가 1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이렇게 이 단어만 바꿔주면 그게 바로 의료급여법에 나와 있는 1차 요양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미리 한번 비교를 해서
자,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554페이지 요양기관 거기에다가 611페이지. 611페이지. 거기 오면 의료급여법에는 요양기관이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1차 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또 뭐 보건자가 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등등등등. 그리고 약사법에 의한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나와 있죠. 1차 의료급여기관. 그래서 554페이지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611페이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같이 비교해보면 암기가 같이 올 때 페이지 적어놓으면 왜 적어놨지 하지만 돌아가보면 서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54, 611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은 비용의 일부 부담 나와 있죠. 본인 부담금 나와 있습니다. 정책론론에서는 도덕적 예의를 막기 위해서, 법제론에서는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 일부 부담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몇 퍼센트 내지요? 본인 일부 부담은 20%를 내지 않습니까? 20%.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작 4,000원 가지고 뭘 다 보고 병원 잡고 간다고 그래. 그러지만 그 사람은 자기는 생각을 무식이 무슨 왕이 될 수 없고, 무식이면 타인에게 많은 해를 주는 거죠. 생돈 다른 사람이 16,000원을 내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번 약국에서 번호를 적는 순간, 자기가 의원에 가서 번호를 한번 적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생돈 16,000원을 내주는 거예요. 4,000원을 낸다면. 자기는 20% 발견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부담금 나와 있고, 다음에 한 번 문제가 나왔던 것이 4번인데 요양비용, 요양급여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요양급여 비용을 어떻게 산정? 매년 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산정은 매년 하는데 누가? 공단 이사장과, 만약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의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 사이에 1년 단위로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 위에 2번에 2번 안 읽었군요. 2번에 2번.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걸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당연지정제. 바로 이 당연지정제가 있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생계 수준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병원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요양비는 현금급여죠. 굳이 안 읽어도 되겠지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질병, 부상, 출산에 관한 일이 있었으면 현금으로 줍니다. 다음에 6번에 보면 부가급여. 부가급여 보시면 거기 보면은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장업비가 아니라 장제비. 장업비는 저기 산재보면 장제비.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장제비나 상병수당은 사문화된 조항이고 하나 실시되는 것은 임신, 출산, 진료비만 대통령 행령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바우처의 형식으로. 분만 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한 번에 다 사용하는 데고 5회 이상 분할 사용하게끔. 5회 이상 분할 사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에 당해인 보장구 급여, 현금 급여가 있고, 건강검진 바우처지요. 올해 다 받으셨습니까? 집안 어른도 다 받으셨는지 꼭 받으셔야 됩니다. 8번에 2번 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고, 일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는 누구나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 신분이든 아니면 40을 넘어야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세대주든지 아니면 40이 넘어야.
그다음에 안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6세 미만 나와 있죠. 영유아 건강검진도 있다. 원칙은 2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무직이 아닌 사람들은 1년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급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나 이번에 맹장 수술 받아야 되는데 너 가서 받을래? 이렇게 양도해 줄게. 뭐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감기 걸리시니 나 감기 때문에 병원 가야 돼. 네가 좀 대신 갈래? 이렇게. 양도. 너 병원 가지 마. 압류. 뭐 이렇게. 당연히 아파서 질병, 부상, 출산 이런 것은 나눠줄 수도 넘겨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가 낼래? 내 대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적에 바로 심평원, 요즘 공익 광고도 안 나와. 더 많이 알려졌나 봐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거죠. 급여 비용의 적정성. 말하자면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왠지 많이 준 것 같다. 이런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또 쓸데없는 사진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단과는 별도로 두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겠어요. 별도로 두는 겁니다. 그 보험공단 산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5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보험료가 나와 있죠. 보험료. 자,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산정할 수가 있겠는데 3번 직장가입자는 옛날에는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로만 징수하였으나 지금은 실질화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2분의 1로 더해서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는 세대 구성원이 연대해서 내도록 하되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월액에는 상한이 존재를 합니다. 상한선, 하한선. 바로 이 상한선, 하한선. 다음에 3번 소득월액에도 역시 상한선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해? 우리가 사회복지정책론을 할 적에 사회보장재원에는 공공재원이 있고 그중에는 조세도 조세비용도 있지만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험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회보험료는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그런 비판을 명기 어렵다. 역진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역진성. 바로 이제 그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보험료, 사회보험료를 낼 때 가장 큰 부담이 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건강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상한, 소득 상한 뭐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부가점수, 그리고 보험료, 어쨌든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곱하기 또는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인데 우리 법령상의 오른쪽 페이지 상단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 이내로 합니다. 8% 이내로 한다. 만약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근무한다면 보험료율을 절반으로 적용을 한다. 그 2번에 나와 있죠? 절반으로. 국내 근로자가 적용받는 보험료율의 절반을 적용한다. 다음에 보험료 부담 나와 있네요. 보험료 부담. 직장가입자는 아까 우리가 노트 정리한 것처럼 노사균등분담으로 하되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와 다음 의자가 각각 5대5로 낸다. 노사균등분담이다. 공무원은 공무원과 국가, 교직원은 교사와 국가가 이렇게 5대5로 내는데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지요. 사립학교 교직원. 그래서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장가입자가 50%, 사용자, 학교가 30%,
국가가 20% 이렇게 내도록 한다. 그러지 않는 경우는 5대5로 낸다. 사립학교 교직원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5대5로 낸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원액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서 낸다. 당연히 다 노트 정리했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에 건강보험에 관련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처럼 이의신청, 심판 청구, 또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든지 아예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 절차까지 볼 건 아니고. 다음에 보칙, 서류 보존이 나올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관련된 건강보험, 그래서 요양급여가 끝날 날부터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5년간. 그런데 약국에서 받고 있는 처방전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거기 넷째 줄에 다만 두째 줄, 약국 등에서 갖고 있는 처방전은 청구 날부터 3년.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보존기간은 5년이지만 약국 처방전 등은 3년으로 한다. 다음에 당연히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노사정 3자 부담인데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지원법, 국가지원금 법이 아니라 지원금이 있죠. 자, 그것이 559페이지. 얼마란다? 예상보험료의 14%.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14%를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14%가 나와 있지.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법의 사회보장협정이지만 건강보험법에도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례는 좀 더 확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도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건강보험법 정책에서도 봤고 법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편하게 봤습니다. 짧았지만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고용보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